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한국 보험업이 70년 만에 첫 역마진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 뉴스를 듣는 순간 20년 전 저금리 역마진으로 망한 일본 보험회사들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 시간이 좀 깁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1, 2부로 나누어 방송할 수 있지만 또 2부 찾고 하는 것보다는 이 동영상 또 들으시다가 다른 일 있으면 또 일시정지 또 이어서 듣게 하시면 되니까 그냥 롱타임으로 계속 쭉 진행합니다. 자, 한국 보험회사가 망한다 이런 제목의 정보들은 유튜버들을 비롯해서 그동안 간간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너무 극단적이거나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 보험업이 망한다. 이거 정말 간단한 문제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돈 파는 가게에서는 늘 그래 왔듯이 구체적이고 깊고 광범위하게 이 한국 보험업의 미래 그리고 보험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AAA를 받은 AAA죠. 생명보험회사의 주식도 사지 말라. 이게 누가 이야기했냐 하면요. 국내 공제해, 예를 들면 군인공제 이런 군인공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공제해가 아주 큰 자금을 운영하고 있죠. 국내 공제해의 한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능력 평가에서 AAA를 받았다면 신용이 매우 좋다는 뜻이죠. 하지만 보험회사라면 그 기업이 보험회사라면 AAA조차 믿을 수 없다라고 최고 투자 책임자는 생각할 정도로 한국 보험업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자, 10년 후 보험회사가 망한다면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연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 암보험 이런 각종 보장성 보험 그때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자, 한국 보험업이 70년 만에 첫 역마진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9년 올해 상반기죠. 생명보험 업계가 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평균이율은 연 4.3%인데 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그것이 이제 보험회사의 자산인데 그 자산을 운용해서 거둔 이익률은 그보다 낮은 4.1%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평균이율은 4.3, 그 돈으로 굴린 이익률은 4.1%니까 마이너스 0.2% 역마진이 발생한 거죠. 자, 이것이 7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2019년 11월 13일 김성은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즉 보험회사 운용자산 이익률과 보험료 적립금 평균이율 이 자료에서 인용했습니다. 자, 보험회사의 본질은요, 우리가 참고 삼아서 알면 좋은 것은 바로 자산운용사입니다. 이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떤 투자자로부터 받은 이 돈을 잘 굴려서 운용하는 것이 바로 자산운용사인데 이 보험회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잘 굴려서 보험회사 그 회사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는 언젠가 돌려줘야 할 부채죠. 그것이 보험금, 어떤 암보험이나 사망보험금이나 이런 것으로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만기 환급금, 또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또 중간에 해약할 때 해약 환급금 등등으로 언젠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입니다. 따라서 이 보험회사의 본질은 자산운용사이지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형태로 맡겨진 돈을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 보수적으로 운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용자산 수익률이 보험료 적립금 평균 이율보다 낮으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게 역마진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 보험금입니다. 보험료 적립금 평균 이율은
이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율, 이것이 이제 보험료 적립금 평균 이율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사의 성격을 가진 보험회사는 이 고객의 보험료를 잘 운용해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그 지급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어야 되는 거죠. 자, 역마진에 들어온 생명보험업계. 자, 역마진에 들어온 생명보험업계.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2015년, 2017년, 2019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 2015년에는 그나마 자산운용 수익률이 5.1%, 또 보험료 평균이율이 4.9%로 플러스 0.2 정도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갔죠. 4.4, 4.4. 마치는데 2019년에는 오히려 보험료 평균 이율보다 운용자산 수익률이 마이너스 0.2% 역마진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 망한다. 자, 이런 이유 몇 가지들 이야기들 하는데 대체로 이야기하는 것 중심으로 또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것들까지 이제 조금 확대해서 몇 가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폭탄의 내관, 이걸 한 몇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 아마 이 보험회사가 망한다라고 하는 정보, 그 제목에 비슷한 제목의 정보를 가지고 유튜브나 등등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 IFRS입니다. 국제회계기준. IFRS 이 2가 그 가운데 이제 17번이 이제 보험회사 회계인데 이것을 2022년부터 이제 적용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우선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22년부터 이 보험회사의 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합니다. 즉,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 시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등등의 현금가치 하락분을 다 반영한 시가로 평가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쌓아야 할 이 책임준비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급증합니다. 또한 이 지급 여력 비율 많이 들어보셨죠? 은행 같으면 지급준비금입니다. 언젠가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 자, 이 비율, 그것이 바로 지급 여력 비율인데, 이 IFRS 이것이 이제 2022년부터 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될 돈을 시가로 평가하면 이 지급 여력 비율, 즉 쌓아두어야 될 돈도 더 늘어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유튜버들이 이 IFRS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이 보험회사가 심각한 이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때부터 줄도산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는 이 IFRS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냥 망하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이고 수많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 그리고 수많은 이 보험금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닥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따라서 이 IFRS는 이 금융당국이 당연히 연착륙을 모색합니다. 또한 실제로 연착륙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IFRS 국제회계 기준이 2022년부터 적용이 되면 그때부터 지금 기준의 지급 여력 비율이 바뀝니다. 그것을 이제 KICS라고 하는데 신지급 여력 비율이죠. 이것을 이제 시행할 때 그때부터 한 2, 3년간은 지금 RBC, 이게 이제 현재의 지급 여력 비율인데, 이 지금의 이제 RBC 계산하는 이 비율과 또 새로운 신 지급 여력 비율 계산하는 KICS 비율을 같이 산출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 구조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어떤 제도와 지원 방안들을 함께 강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IFRS가 적용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보험회사의 재정이 건전한 것이 더 핵심이죠. 자, 그래서 이 IFRS가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가 적용된다 하는 것은 그 제도 적용으로 인해서 어떤 후유증, 부작용들을 최대한 또 이제 걸러내려고 하는 이 금융당국의 의지도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고금리 이 확정형 보험계약입니다. 고금리 확정형 보험계약. 자, 지금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가입한 고금리 6%, 7% 이런 확정형 보험계약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자, 6월 말 2019년 올해 6월 말 생명보험회사 보험료 적립금이 총 589조, 엄청나죠. 600조 가깝습니다. 589조 3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고정금리 확정형 계약 이 상품 비중이 무려 전체의 41.5%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자, 이 상품들의 평균율이요, 연 6%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생보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료 적립금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총 600조 가까운 돈 가운데 한 40%가 연 6%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어떻습니까? 한 1.5%라고 보면 그건 4배 이상입니다. 그죠? 엄청나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사의 본질을 가진 이 보험회사가 이것 이상 불려야 하는데 어렵죠. 자, 그래서 역마진이 난 거고, 참고로 이제는 확정형 금리 없죠. 고정금리 없습니다. 보험상품 중에, 모든 보험상품 중에 다 변동금리 보험상품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변동금리 보험상품 평균율이 연 3.1%입니다. 연 3.1%. 이것도 꽤 높다. 물론 높죠. 그렇지만 최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보다 금리가 높았을 때도 변동금리로 팔았기 때문에 이제 평균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어쨌든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적립금 가운데 40%는 확정형인데 과거에 팔았던 그것이 한 연 6% 지급해야 되고, 또 심지어 나머지 60% 변동금리 상품 가운데 그 평균 이율도 연 3.1%를 지급해야 하니까 정말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자, 고금리 확정형 보험 계약하면 참 아픈 추억 저한테도 있습니다. 이제 사자도 궁지에 몰리면 여우가 된다. 자, 이런 제목을 깔았는데,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IMF 때 삼성생명이었죠. 그때 이제 맥킨지 컨설팅에서 이 삼성생명이 가진 이 고금리 확정형 보험 계약에 대한 리스크를 대단히 아주 위험스럽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삼성생명 설계사들이 기존의 계약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좋은 상품이 나왔다, 기존의 상품을 갈아타라, 이런 계약 전환 이런 캠페인을 아주 공격적이고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전환하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때 전환했던 분들은 꼬임에 빠져서 상당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고금리 확정형 보험 계약 때문에 한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은 큰 리스크, 그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점점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세 번째를 보면요. 자, 지속적인 저금리입니다. 자, 지속적인 저금리인데, 자, 이 지속적인 저금리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것은 세계 각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돈 풀기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금 10년이 넘도록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은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잠시 올렸던 때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떨어지죠. 따라서 이제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회사의 자산은 부채 성격이 많기 때문에
공격적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운용해야 되는데 주로 뭐 국채라든지 국공채 이런 쪽에 이제 투자하는 비중이 높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요. 10년 만기 그 당시 국고채 금리는 연 5% 이상이었습니다. 현재는 연 1.7%대입니다. 무려 3분의 1 가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만난 어떤 한 보험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금리 추세, 즉 저금리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도 2020년 자산운용 수익률이 2%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자, 내년에 2020년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2%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는요. 역마진이 마이너스 2%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역마진입니다. 왜냐하면 자산 규모가 적립금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역마진은 매우 엄청난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더 정말 핵심적인 거, 특히 한국입니다. 한국은 매우 극히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죠. 자, 저출산 고령하니까 신계약은 계속 감소합니다. 요즘 뭐 젊은 분들 보험 싫어합니다. 그나마 좀 시니어 분들, 자, 이런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점점 고령화 되면서 어떤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니까 그나마 계약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시니어 분들 고령화, 이제 은퇴한 분들이 자꾸 이제 보험금을 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보험금은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험료로 걷어들이는 수입보다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현상 계속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뭐 내년 이후 보험회사 신계약 증가율이 제로다.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자, 이런 거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왜 뭐 유병자 보험, 자, 이런 좀 이상한 보험들 있죠. 자, 이상하다는 것이 과거에는 이런 보험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유병자 보험은 누가 타겟일까요? 고령층입니다. 자, 고령자들한테 계속 보험을 팔아야 되니까 젊은 층 인구도 줄어들고 가입하지 않으니까 그 유병자 보험 같은 것도 만듭니다. 자, 그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유리한 상품이 아닙니다. 자, 그래야 될 형편에 처해 있을 정도로 한국의 보험업 매우 안 좋다라는 거죠. 자, 2020년 그래서 보험업계 전체 수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2015년과 비교할 때 무려 40% 가량 보험업계 전체 수익이 줄어든다. 이거 정말 쇼킹할 이야기죠. 앞서 우리가 자료를 살펴봤지만 2015년도에는 자산 운용 수익률이 5%가 넘었습니다. 그죠? 자, 그때 시절과 비교하면 2020년 불과 5년 사이에 보험업계 전체의 수익이 40%가량 줄어든다. 자, 이만큼 이 보험업의 현실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년 전 일본도 망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한테 이제 주는 시사점이 자, 매우 중요한데 1997년 그리고 2001년 사이 일본입니다. 일본 보험업계 가운데 9개 보험회사, 그 가운데 생명보험사는 7곳, 손해보험회사는 2곳이었는데 이 9개 보험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 자, 이 파산 기간 보면 1997년에서 2001년 사이 약 한 4년간에 걸쳐서 9개 보험회사가 연이어 파산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미심장한 것, 그런데 그 원인과 과정이, 자, 일본 보험회사가 망한 원인과 그 과정이 한국과 지금 진행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의 민간 생명보험회사는 1980년대에 최고 연 6%의 예정이율로 보험을 팔았습니다. 자, 한국 비교해볼까요? 한국의 생명보험회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80년, 1990년대에 7%에서 8% 무려 예정이율로 보험을 팔았습니다. 자, 똑같죠? 시기만 다를 뿐입니다. 자, 또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일본은요, 고성장 후 경기가 빠르게 침체했죠.
자, 그래서 일본 정부는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도 신계약에 적용하는 예정 이율을 인하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는 이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신계약에 적용하는 예정 이율이 6%에서 과거 2%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자, 한국 비교해 볼까요? 한국도 고성장 후 경기는 빠르게 지금 침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정부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당연히 한국의 생명보험회사들도 신계약에 적용하는 예정 이율을 인하했습니다.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2.0%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더 낮은 예정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예정 이율을 적용하는 보험회사도 있던데요 하시는 분 이따가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달콤한 폭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일본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은 과거 판매했던 장기 확정형 보험 상품의 만기가 속속 돌아왔고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지출은 늘어갔다. 자, 경기 침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수익의 원천이 되는 유가증권 운용 수익률은 크게 떨어졌고 안전자산으로 믿었던 국채 수익률도 크게 떨어졌다. 자, 한국 적용해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한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은 과거 판매했던 장기 확정형 보험 상품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고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지출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수익의 원천이 되는 유가증권 운용 수익률도 크게 떨어졌고 안전자산으로 믿었던 국채 수익률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올해 2019년 상반기 한국 보험업 처음으로 70년 만에 바로 역마진 쇼크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깊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요. 1997년 4월 이 보험금 지출 규모가 자산 운용을 초과하는 역마진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는 생보사가 속출했죠. 자, 1997년 4월에 역마진 발생했고, 자, 한국은 지금 2019년에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1997년에 발생하면서부터 보험회사 도산이 이루어졌는데, 자, 한국 보험회사들은 어떨까요? 우선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일본은 그동안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왔던 이 니산생명이 가장 먼저 업무 정지 명령을 받습니다. 파산한다는 거죠. 자, 이 점 매우 중요합니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던 니산생명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 이후 총 7개 생명보험회사가 업무정지를 받거나 자발적인 법정관리 신청으로 파산 처리됐는데, 자, 이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한국에 적용해 봅니다. 자, 한국 역시 보험금 지출 규모가 자산 운용 수익을 초과하는 역마진으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올해 초입니다. 상반기. 자, 그래서 2030년 4월, 저는 한 10년 뒤 보험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이것보다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지금부터 10년 뒤 2030년 4월로 일단 가정해 봅니다. 자, 그때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왔던 무대포 생명, 자, 이거는 가칭입니다. 이 무대포 생명이 가장 먼저 업무정지 명령을 받습니다. 파산이죠. 이후 총 7개 생보사가 업무정지를 받거나 자발적인 법정관리 신청으로 파산 처리됩니다. 이거는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자, 2030년 상반기 한국보험회사 파산 경고.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시나리오를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일본은 1997년 4월 달에 역마진이 발생했고, 자, 그때 바로 보험회사가 도산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2019년 상반기에 역마진이 보험업계에 발생했고, 저는 10년 뒤, 2030년 상반기 보험회사 파산을 경고합니다. 그보다 훨씬 빠른 시점일 수도 있고 그보다 잘 늦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회사와 정책금융당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죠. 자, 참고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일본 보험회사들의 파산,
파산된 이 생명보험회사들의 내용입니다. 자, 니산생명, 도호생명, 다이이치생명, 하재 이런 등등 나오는데 여기서 파산 당시 순위들을 보면요. 파산 당시 순위 총자산 기준입니다. 일본 업계에서 15등, 또 일본 업계에서 8등, 11등, 12등. 자, 이런 회사들 많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 당시 일본 보험업계의 한 중간 정도 되는 회사들이 파산 당시 순위 많이 파산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하이사는 조금 이것보다 덜했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인 경영을 덜했다라는 건데, 자, 지금도 우리가 하이사냐, 상위사냐, 중위사냐를 떠나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공격적 경영, 공격적 보험 상품을 파는 회사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이따가 그 부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험회사 10년 후 보험회사가 망하면 내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10년 후 보험회사가 망한다면 내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어떻게 될까를 지금 현재 법, 제도, 장치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금자 보호 제도를 기억하십시오. 자, 이 예금자 보호 제도 은행을 다 이용하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보험 상품도 은행의 예적금처럼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파산할 때 이 보험계약자에게 1인당 모든 보험을 통틀어, 자,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1인당입니다. 자, A 회사에 내가 가입했다면 내가 여러 개의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죠. 자, 그 모든 보험을 통틀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또 환급금을 다 합산합니다. 예를 들면 저축성 보험이 있었다. 자, 그것 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과 또 내가 어떤 암보험이 있었다. 그 같은 회사에 그 암으로 몇천만 원 받을, 자, 이것들을 합산해서 5천만 원입니다. 1인당 모든 보험을 통틀어 보험금, 환급금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라는 것 기억하시고, 자, 은행도 지금 마찬가지죠. 1인당 모든 예금, 적금, 모든 은행에 가입한 상품을 1인당 통틀어 5천만 원까지다. 보험회사도 똑같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 예금자 보호 제도가 모든 보험이 예금자 보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보험 상품에도 적용되는데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함정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보호금융, 예금자 보호에 적용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그 다음에 퇴직보험계약, 즉 우리가 퇴직연금 같은 이 회사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퇴직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에 적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되지 않는, 예금자 보호에 적용되지 않는 비보호 보험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법인이 계약한 보험입니다. 대체로 CEO, 정기보험 등등으로 해서 회사 이름으로 계약하는 상품들. 자, 이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 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재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바로 변액보험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변액보험계약, 지금 또 대다수 변액 여러 가지 보장성 보험이나 또 변액 저축 투자성 보험 가입하고 계시는데, 자, 이것은 변액보험은 비보호, 예금자 보호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깜짝 놀랄 분들 계실 건데, 자, 그러나 이 변액보험, 실적 배당형 상품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에 적용이 됩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면요. 자, 변액보험의 보험료는 펀드로 운용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로 운용하는 특별 계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 보장성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운용하는 일반 계정으로 분리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변액 종신보험, 사망할 때 돈을 받는 이 변액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그 보험료가 변액이니까 그 보험료는 해약 시 만약의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펀드로 운용하고 특별 계정으로 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사망이 일어나면 보험금,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5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 위험 보험료는 일반 계정으로 따로 분리해서 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이 펀드를 운용하는 특별 계정은 전액 사회의 회사 밖으로 예치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변액 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자, 이런 상품들은 그 모든 보험료가 바로 특별 계정으로 운용을 합니다. 그 가운데 만약 일부 뭐 보장성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 보장성 보험료는 일반 계정으로 예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변액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서 이 펀드를 운용하는 것은 특별 계정으로 사회에 예치를 하는데, 자, 펀드는 보통 이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자산운용사라고 합니다. 그 자산운용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자산운용사는 운용 지시만 내리고 그 돈은 일반 시중은행에 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입한 실적 배당형 상품의 변액보험, 또 투자로 돌아가는 이 특별 계정에 있는 돈은 보험회사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도 가지고 있지 않고 바로 수탁기관이라고 하는 보험회사 밖의 또 펀드 운용회사 밖의 일반 시중은행이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사회에 보험회사 밖으로 유치해 있는 이 자산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실적 배당형 상품의 변액보험은 보험회사 파산과 관계없이 예금자 보호 적용은 받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뭐 특별 계정 투자 자산에서 투자 손실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험회사 파산 시 그것은 사회에 예치된 자산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은행들도 망하면 어쩌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돈이 무사하겠습니까? 어떤 부동산이 무사하겠습니까? 그렇게 너무 극단적인 가정까지 끝없이 가질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변액보험, 예금자 보호 적용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게 사회 보험회사 바깥에 예치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자,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반대로 이제 뭐 변액보험의 보장성 특약이나 약관에서 최저 보증하는 최저 사망보험금 이 등은 일반 계정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에 적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뭐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사망할 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자, 이것은 대체로 이제 주계약이 45,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45,000만 원을 해당 약관에 보면 최저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최저 보증하는 것들은 바로 그 위험 보험료는 일반 계정으로 운용되고 특별 계정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정으로 운용되고 그것은 예금자 보호에 5천만 원까지 적용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 점 어려우면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계약 이전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 이전 제도. 자,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뭐 왕창 망한다, 돈 하나도 못 돌려받는다, 이런 방송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험회사가 파산해도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자 보호법에 최대 5천만 원께 적용받을 수 있고 변액보험은 사회에 예치되기 때문에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두 번째 계약 이전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계약 이전 제도는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보험계약 이전 제도가 적용됩니다. 보험계약 이전 제도로 하는 것은 파산한 보험회사의 보유 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그대로 이전되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전되도록 조치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파산한 보험회사가 보유 계약을 우량한 보험회사에 이전되도록 조치하는 거죠. 그 결과 이 보험계약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약 이전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파산한 보험회사의 계약이 우량한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계약 이전 제도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걸 들어보면 만약에 보험회사가 망하더라도 계약 이전 제도에 따라서 아무 문제 없겠네. 자, 여기까지가 원칙적입니다. 이따 계속 들어보십시오. 알고 보면 지금까지 한국에도
참 수많은 보험회사들이 망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보험회사들 살펴볼까요? 자, 1998년 IMF 때 뭐 일반 기업들도 어려웠지만 보험회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 이후에 사라진 보험회사. 자, 이름을 들었다 싶은 보험회사 나올 겁니다. 국제생명, BYC생명, 태양생명, 뭐 고려생명, 동아생명, 태평양생명, 한국생명, 조선생명, 영풍생명, 한일생명, 대신생명. 자, 이런 회사들은 퇴출된 회사도 있고요.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된 회사, 그래서 이름만 바뀌었지만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된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라졌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당시 대한생명, 지금의 하나생명이죠. 한하생명. 그 당시 대한생명은 무려 3조 5천억 원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들 피해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계약 이전 제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험회사가 망해도 아무 문제 없겠는데 여기서 함정 나갑니다. 함정. 자, 그때 지금까지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럴까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럴까. 자, 다시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 보험회사 파산 시 일본은 보험계약자의 손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파산 시 누구 손실? 바로 보험계약자의 손실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일본은 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약 자체는 일본 역시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합니다. 그렇지만 이전한 이후에 예정이율 인하, 기존 보험의 책임준비금 삭감, 조기 해약, 공제율 인상과 같은 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계약자가 감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보험회사가 파산되던 그 당시에 6% 예정이율 6% 계약했던 보험이 1% 수준으로 급감해서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일본의 보험회사가 파산된 이후, 그 이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면요. 일본은 2003년도 보험업법을 개정합니다. 자, 일본의 보험회사 파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험업법을 개정해서 비로소 계약조건 변경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 이 계약조건 변경 제도는 이 보험업의 지속이 곤란한 정도, 이 심각한 경영 위기가 발생하면 보험 금액을 삭감하거나 예정 이율을 인하하는 등 이 계약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계약 조건 변경 제도입니다. 자, 일본은 이 계약 조건 변경 제도를 2003년 즉 일본 보험회사 파산 이후에 개정해서 도입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 당시에도 소급해서 적용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뒷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보험회사 파산 처리 시 법정 관리를 포함해서 보험계약 조건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정해져 있냐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책임보험금, 책임준비금의 삭감입니다. 자, 계약자의 경우 최소한 책임준비금의 90%까지 보장된다. 자, 이 말은요. 보험계약 적립금의 100%가 아니라 100% 초과 될 수도 있지만 90%까지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최저 10% 이상은 손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정이율 등 기초율, 보험계약 당시에 기존의 계약, 당시에 약관에서 맺었던 약속했던 이 예정이율 이런 것들도 조정 가능하다. 즉 장래의 예정이율 변경 기준일로부터 바로 소급 적용한다. 또 예정 사망률은 최근의 예정 사망률 수준 변경한다. 우리가 예정 사망률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만 사람이 오래 살면 그만큼 오랫동안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사람이 오래 살 걸로 생각하지 않고 보험료가 쌌다라는 거죠. 자, 그건 역시도 이게 보험계약 조건 변경할 때 바뀐 장수하는 기준의 예정 사망률, 즉 높은 보험료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런 책임준비금이나 예정이율 이런 변경하고는 별개로
자, 예를 들면 예정 이유를 인하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 장기저축성 보험이나 종신보험의 계약자가 이 장래에 받게 될 보험금의 삭감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정 이유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책정됩니다. 특히 옛날에 고금리 확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정해진 대로 돈이 나오는데 만약에 보험회사가 파산 또 그로 인해서 보험계약 조건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것조차도 퍽 낮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까 이제 살펴보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정이율 6%를 1%로 이제 급감해서 이제 적용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험금액 변경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는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는 변동 없이 받을 보험금액, 여기는 또 연금액도 해당되겠죠. 지급 개시된 연금을 포함합니다. 지급이 개시된 연금도 포함해서 이 보험금액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즉 A 보험회사로부터 연금을 가입했고 그 연금을 지금 지급받고 있는데 만약 그 A 보험회사가 파산했고 계약을 이전한다면 그 과정에서 계약 조건 변경으로 해서 받고 있는 연금액도 깎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약 환급금을 변경. 자, 지금 일본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 후에 보험 금액은 원칙적으로 주계약, 특약 개별적으로 계산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보험 상품 보면 주계약이 있고 특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속된 특약 등도 주계약과 동일한 비율로 변경한다. 즉, 주계약뿐만 아니라 그 보험계약의 특약에 따른 여러 계약 조건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요, 조기 해약 공제도 설정합니다. 통상 우리가 해약하면 원금보다 손해보죠. 왜냐하면 미상각 신계약비 공제라고 해서 이 통상의 해약 공제가 있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자, 보험회사 파산, 또 보험회사가 아주 경영상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이 보험계약 조건 변경에는 일정 기간 공제율을 추가 적용해서 해약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다. 즉 기존의 통상의 해약 공제 플러스 추가를 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한 후 파산된 보험계약을 우량한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한 후에 조기 해약할 때는 해약 환급금을 평소보다 더 삭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계약을 이전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서 조기 해약이 크게 늘어나면 이전 받은 보험회사도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기 해약할 때는 이전한 다음에 조기 해약할 때는 그만큼 해약 환급금을 평소보다 삭감해서 불리하게 적용한다는 거죠. 자, 현재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일본 생보사의 이 파산 처리 및 계약자 보호. 자, 이 내용을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본 생보사의 파산 처리 및 계약자 보호인데요. 이 파산된 일본 생명보험회사 계약은 다른 생명보험회사 혹은 생명보험 계약자 보호기구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생보사나 생명보험 계약자 보호기구의 자회사, 바로 이제 계약을 인수받는 선계회사인데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해약은 불가능합니다. 자,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해약은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생명보험 계약자 보호기구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라는 거.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의 90%까지 보호. 자, 책임준비금의 90%까지 보호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험계약 조건 변경을 하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감액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감액폭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등과 같이 높은 이자를 약속한 상품의 삭감폭이 매우 클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현재 일본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자, 한국도 일본과 유사하게 이 보험회사 파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파산할 때 보험계약 조건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언제부터? 2017년 1월부터. 그런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시장의 보험업계
시장에 던지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연 7, 8%에 달하는 고금리 보험 상품을 팔던 보험회사가 파산하여 그 계약이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계약을 가져가는 보험회사가 금리를 1, 2%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또 보험계약 이전 시 일본처럼 보험금 지급 규모를 10 내지 15% 줄이는 등 계약자 손실분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2017년 1월 이후부터 1월달 금융감독원 보험 업법을 이제 개정하고 하는 이런 당국에서 보험계약 조건 변경을 추진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고금리 보험 상품도 뭐 1, 2% 수준까지 낮출 수 있고, 보험금 지급 규모도 일본처럼 아까 이제 일본은 뭐 90%까지 낮출 수 있다 했죠. 한 10에서 15% 이제 줄이는 등. 자, 그런데 이게 왜 그 이후로 추진되지 않고 깜깜무소식일까요? 자, 우선 이런 계약 조건 변경은요, 이 일본뿐만 아니라 캐나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입니다. 자,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자, 보험 소비자가 이 높은 이율만 쫓아서 부실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면 나중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 자, 나중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 바로 보험 계약 조건 변경이다라는 것.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험회사 상품 제한 받는 것 중에 우리는 예정 비율보다 높습니다. 자, 그것에 현혹되시는 분들 있죠. 자, 이 계약 조건 변경,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이율만 쫓아서 부실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면 나중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계약 조건 변경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보험업법 아직도 변경되지 않고 미완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파산이 우려되는, 자, 이것을 적용하면, 개정을 하면 파산이 우려되는 소형회사나 지급여력 비율, 지금 RBC인데 이 지급여력 비율이 낮아서 부실 위험성이 큰 보험사 계약을 해지하고 우량한 보험회사로 갈아타는 이 엑소더스, 즉 보험 계약의 엑소더스 현상이 심각해지겠죠. 따라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일본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험회사 파산 이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파산 이후에 법은 개정했지만 법 개정 이전의 파산에도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소급 적용. 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한국도 아마 보험회사 파산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극심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법 개정 힘듭니다. 계약 조건 변경 등과 같은 법 개정이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이 한국도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터지고 나서 법 개정이 예상되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처럼 법 개정 이전에 파산한 그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을 할 것으로, 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결국 소비자 책임이라는 거죠. 결국은 소비자 책임이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 소비자 책임이다. 자, 소비자 책임이라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 책임, 스스로 알아야 할 것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급 여력 비율입니다. 자, 이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배상사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되고요. 발표할 때마다 또 뉴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 때문에 뭐 포털 같은 데서 지급 여력 비율 검색하시면 최근 자료 나올 겁니다. 자, 이 지급 여력 비율은 뭡니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낸 것. 보험회사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지표입니다. 은행 같으면 지급준비금 같은 거죠. 이 지급 여력 비율의 기준은 일단 100%입니다. 뭐 지급 예상되는 돈, 가지고 있는 돈, 뭐 똔똔 같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한 150%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개선 명령이 떨어지고 있다. 나간다. 이 점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이때 보험회사들이 단독 법인인 경우는 별로 없죠. 대체로 이제 재벌 그룹 회사들의 계열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자산 규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지급 여력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후순위 채권은 어떤 겁니까? 만약에 보험회사가 파산해도 일반 채권자가 먼저 청산하고 남는 자산이 있다면 청산받는 채권 소유자. 이것이 바로 후순위 채권인데 대신에 이자가 비쌉니다. 후순위 채권. 자, 이 후순위 채권 같은 것들을 발행하면 사실 이게 신종자본증권의 하나인데, 자, 이런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늘려서 지급 여력 비율을 높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후순위 채권 자체가 이자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이자 비용이 크죠. 더 높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수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후순위 채권 때문에 악순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떤 지급 여력 비율을 어떻게 높이고 충족했느냐라는 것도 조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페이지는 최근 2019년 3월 말 기준 각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료가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자, 이런 표가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린 것이고, 아까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금융감독원, 또 그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그런 코너에 가시면 찾아볼 수 있고, 또 간혹 뉴스나 언론에서 공시되기 때문에, 보도되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손해보험회사 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산운용 수익률입니다. 이 자산운용 수익률은 앞서 이야기 드렸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이 받는 보험료, 자, 그것을 가지고 운용하는 수익률입니다. 그 운용 수익률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역마진이 낮다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방송 시작했다 기억하시죠? 자, 이 자료 역시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합니다. 자, 이것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하나의 자료입니다. 자산운용 수익률도, 그죠? 자산운용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자산운용 수익률 역시도 아까 지급 여력 비율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의 경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 이건 역시 자료가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냥 참고로 이게 올려드린 겁니다. 이것은 2019년 올해 6월 30일 상반기 말 기준 각 생명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이건 역시도 금융감독원 자료실에 찾아보실 수 있고, 이건 역시도 또 간혹 이제 언론에 보도를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포털 같은 데서 보험회사 자산운용 수익률 해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또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될 것 무엇일까요? 바로 과도한 예정 이율을 제시하는 상품입니다. 자, 과도한 예정 이율은 뭡니까? 저금리가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시중금리보다 너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보험회사 상품. 자, 왜 시중금리보다 너무 높은 금리를 제시할까요? 그만큼 좀 이제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렵다라는 보험회사죠.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제조업 상품 가격도 마찬가지죠. 역마진을 감수하고 상품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계속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과도한 예정 이율, 시중 일반 예정 이율 금리보다 높대. 그래서 가입해서 이것 굉장히 달콤한 폭탄이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아까 보험계약 제도 변경 제도를 다른 국가들이 도입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보험 소비자가 높은 이율만 쫓아 부실한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하면 나중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점, 바로 이것을 명시한 것이 보험계약 변경 제도다. 이 점 다시 한번 리마인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보험사업자 책임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세 가지: 지급 여력 비율, 그 다음에 자산운용 수익률, 과도한 예정이율을 제시하는 상품 경계. 자,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는 지금 어떻게 할까? 자, 이것은 신규 지금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는 분, 또는 기존
기존에 지금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 자, 공통에 다 해당하는데, 자, 지금부터는 나는 어떻게 할까 중심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제, 어떤 전제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전제를. 자, 보험회사가 망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망해도 내 보험금이라고 하는 건 해약환급금이나 적립금을 포함합니다. 내 보험금을 전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험회사가 망해도 전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까? 계약 이전 제도가 있었고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망해도 내 보험금을 전부 못 받는 건 아니다. 자, 이 전제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두 번째, 당초 약속했던 보험금보다 적게 받거나 또 예정이율, 이 연금 같은 경우 연금 등 적립 부분이 예정이율 등 계약 조건이 바뀌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보험회사가 망해도 전부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기성 정기보험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1년에 한 번씩 다시 재계약을 하니까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실손 어르비 보험 역시도 1년에 한 번씩 다시 계속 바뀌고 있죠. 갱신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도 뭐 이게 단기성 정기보험은 괜찮다. 반대로 뭐 한 장기성 10년 이상 최장 한 10년 이상 상품들 뭡니까? 장기저축성 보험, 뭐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저축성 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등이 검토 대상이다. 자, 여기서 변액보험은 어떻습니까? 변액연금이나 이런 변액저축성 순수 투자성 보험들은 사회에 적립된다. 그래서 보험회사 파산과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자, 아까 정리해 드렸고, 자, 변액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에 적용된다. 자, 이 점 다시 한번 리마인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보험회사를 조금 체크해 봐야겠죠. 기준. 자, 이것도 뭐 새롭게 가입하시거나 기존 가입자들 다 해당되겠죠. 한번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거 고금리 확정이자 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 자, 삼성, 교보, 하나, 구, 대한생명이죠. 자, 이런 쪽들은 과거 고금리 확정이자 상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역마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지급 여력 비율이 낮은 보험회사. 자, 세 번째, 해당 보험회사의 자산은 물론 모기업의 자산이 넉넉하지 못한 회사도 조금 주의 깊게 봐야겠죠. 간혹 이제 외국계 보험회사에 대한 뭐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외국계 보험회사의 모기업은 어디일까? 예를 들어 볼게요. 프루덴셜 생명 같은 경우는 미국 프루덴셜 생명이 모기업입니다. 메트라이프 생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메트라이프 생명이 모기업입니다. 그죠? 어디서 이제 자본을 출자했느냐라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삼성그룹, 또 뭐 교보생명, 또 하나생명 역시도 다 이제 관계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외국계 보험회사 프루덴셜, 메트라이프 예를 들면 다 이제 미국 모기업으로부터 이제 자본 조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자산 규모 측면으로 보면 이런 뭐 외국계 기업들, 아까 뭐 프루덴셜, 메트라이프 이런 등등의 기업들은 한국의 기업들보다 훨씬 자산 규모가 크죠. 그죠? 현실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계 보험회사들에 대한 나름 이상한 그런 다른 이야기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자산 운용 수익률이 나쁜 회사. 그죠? 자산 운용 수익률이 나쁘면 결과적으로 계속 역마진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회사. 자, 이것도 주의해야겠죠. 아까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회사 결코, 자, 길게 보면 오히려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다. 자, 그것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단순히 높은 금리만 쫓아 계약하는 그 책임을 공동으로 지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바로 계약 조건 변경 제도가 있다. 그 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자, 조심해야 할 보험회사. 자, 여기에서 이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합니다. 즉,
최악의 보험회사는 위에 1, 2, 3, 4, 5를 다 충족하는 보험회사가 최악의 보험회사이겠죠. 또 1, 2, 3, 4, 5 각각의 이 해당 순위가 어떤 것은 적용이 되고 어떤 것은 적용이 안 되는 보험회사도 있을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반대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험회사를 살펴볼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페이지와 뒤에서 나누는 페이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험회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반대입니다. 그죠? 반대. 과거 고금리 확정이자 상품 비중이 낮은 보험회사. 그죠? 그 다음에 지급 여력 비율이 괜찮은 보험회사. 또 세 번째, 해당 보험회사는 물론 보기업의 자산이 넉넉한 회사. 네 번째, 자산 운용 수익률이 괜찮은 회사. 다섯 번째, 시중 금리보다 과다하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지 않는 회사. 자, 이런 회사들이 장래를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험회사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보험회사와 지금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험회사,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야겠죠. 자,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건데, 예를 들면, 과거 고금리 확정이자 상품을 과다 보유했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 3사, 삼성, 교보, 하나생명 이런 등등인데, 그런 과거 고금리 확정이자 상품을 과다 보유했지만, 자산 규모나, 그 다음에 지급 여력 비율, 또 모기업의 자산 규모가 좋다면, 괜찮을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자, 이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자,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는 우선, 보험회사 자산 건전성을 확인해야겠죠. 특히 장기성 보험, 지불 여력, 지급 여력, 비율이나 자산 규모 등을 확인해야겠고, 두 번째, 자, 장기 저축성 상품은 순수입니다. 변액 투자성 상품이 좋습니다. 변액 보험이 좋다라는 거죠. 왜? 아까 이유 말씀드렸죠. 파산해도 그 돈이 사회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중금리보다 높은 예정금리, 보증금리 제시하면 의심하십시오. 자, 두 번째, 세 번째를 결합해보면 우리가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변액보험이 아니라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금리 연동형 저축성 보험을 팔면서, 자, 그것은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에 적용되고 그 이상 금액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 이것은 일단 경계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가능하면 보장성 보험은 저축 아닙니다. 또는 저축 겸용으로 보장성 보험 가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추. 그죠?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순수 보장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요, 나머지 다섯 번째,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이제 이 관련 동영상을 이 방송 끝부분에 링크해 놓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제가 올려드린 거 있죠? 스스로 하는 보험 리모델링 7가지 원칙,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자, 신규 가입자가,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입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상품, 바로 연금보험입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특히 종신보험을 저축성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저축성 보험이나 장기 보장성 보험이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 위에 5가지 꼭 기억하셔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 가입해 있는 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산 건전성, 특히 장기성 보험을 가진 분들이라면 말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 자산 규모 등을 확인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그 보험회사의 상품, 자신이 가입한 상품을 조금 구분해 보셔야겠죠. 즉,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하는 보험 리모델링 원칙, 이따가 이 방송 말미에 링크 해 놓겠습니다. 그것 꼭 시청하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주의 상품, 자, 연금이나 종신보험, 특히 종신을 저축성으로 가입하면 더욱 안 되겠죠. 등등을 포함해서 장기 저축성 보험이나 장기 보장성 보험을
위주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보험회사가 망한다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막연한 오해를 구체적으로 또 아주 깊고 넓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방송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시 들으시고 또 멈추었다 들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파는 가게 오늘 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돈파는 가게 1대1 채팅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최대한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